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9일.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수십 개의 시장 데이터와 차트 더미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 느낀 건데요. 와, 시장이 정말 극과 극의 두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렇죠. 한쪽에서는 이러다 큰일 난다는 경고등이 막 요란하게 울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이 기회다 이러면서 축포를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모순적인 상황이 지금 시장을 분속하는 가장 큰 묘미이자 또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은 치솟고 주식의 매력도는 20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졌는데 네. 이상하게 투자자들의 마음은 갑자기 봄날처럼 화창해졌어요. 마치 폭풍 후 예보가 떴는데 다들 해변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이랄까요? 하하, 딱 맞는 비유네요. 오늘 우리의 임무는 바로 이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신호들 속에서 진짜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 약세론자들이 흔드는 이 빨간 빛발, 그리고 강세론자들이 외치는 환호성. 이걸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이 줄다리기가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지 그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에 들이운 이 어두운 그림자부터 한번 들춰볼까요? 네. 비관론의 근거들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 이 자금 조달 스프레드랑 S&P 500 지수를 비교한 차트가 가장 먼저 눈에 띄던데요. S&P 500은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움직이는데 이 검은색 선, 그러니까 자금 조달 스프레드는 거의 수직으로 치솟고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건 금융 시스템 전체의 혈액, 즉 돈이 얼마나 잘 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건강검진표 같은 겁니다. 아, 건강검진표요? 네, 이 스프레드가 낮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다는 뜻이고 높으면 어딘가 꽉 막혀서 위험하다는 신호죠. 그런데 지금 수치가 118을 넘어섰어요. 2020년만 해도 18 수준이었는데 말이죠. 잠깐만요. 18에서 118이요. 거의 6배 넘게 폭등한 거네요. 맞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이 그만큼 급증했다는 뜻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스프레드가 이렇게 치솟을 때마다 주식시장은 어김없이 큰 조정을 겪었습니다.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치라는 점을 생각하면 마치 시한폭탄의 초칭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자금 조달 비용이 이렇게 높아졌다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주식에서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해야 그 위험을 감수할 텐데요. 그런데 다음 자료를 보면 아니, 완전히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라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바로 그 지점이 많은 전문가들을 소름 돋게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네. 안정적인 공무원 일자리, 이게 국채고요. 당장 망할지도 모르는 스타트업, 이게 주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스타트업이 훨씬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해야 가볼까 고민이라도 하겠죠. 그렇죠. 그 추가 연봉이 바로 주식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아하, 위험을 감수하는 데에 대한 보상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50bp라는 건 위험천만한 스타트업이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보다 연봉을 덜 주겠다고 제안하는 꼴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요. 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비상식적인 제안이죠. 이런 일은 2008년 금융위기 때나 잠깐 나타났던 극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고평가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이상하네요. 시장 전체가 이렇게 과열된 분위기라면 그 안에서도 유독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이 나뉠 것 같은데요. 소비지 주식 가치평가 차트를 보니까 잠깐 이게 맞나요? S&P 500보다 45%나 싸다고요? 네, 보통 불황에 강한 주식들인데 왜 이렇게까지 외면받고 있는 거죠? 그 차트가 지금 시장의 불균형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소비재 섹터는 보통 경기가 나빠져도 사람들이 샴푸는 쓰고 커피는 마시니까. 그렇죠. 필수품이니까요. 네, 실적이 안정적인 이른바 방어주로 불리죠. 그런데 지금 그 방어주들이 닷컴 버블 붕괴나 2008년 금융위기 때만큼이나 처절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투자자들의 돈이 전부 다른 어딘가로 쏠리고 있다는 뜻이겠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다음 자료인 S&P 500 시가총액 비중 변화 차트가 그 답을 보여주죠. S&P 500 지수에서요. 상위 100개 거대 기업을 뺀 나머지 400개 기업의 비중이 1970년대 이후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와. 시장 전체가 아니라 소수의 거대 기술주, 단 몇 개의 종목이 지수 전체를 끌고 가는 겁니다.
마치 군대 전체는 멈춰서 있는데 슈퍼히어로 몇 명이서 전쟁을 치르는 형국이죠.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만 그중 한 명만 넘어져도 전선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취약한 구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결국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의 지갑 사정이 중요할 텐데요. 마지막 약세론 근거로 보내주신 소비자 기대 심리 설문조사를 보면 이것도 상황이 꽤 암울해 보입니다. 네, 이 설문조사에서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도 물가가 3%대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정작 본인들의 재정 상황은 나빠졌고 대출받기도 더 어려워졌다고 답하고 있거든요. 물가는 비싼데 내 주머니는 비어간다. 딱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결국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게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금융 시스템 스트레스, 비정상적인 고평가, 극심한 시장 쏠림, 그리고 소비 위축 가능성까지 약세론의 근거들이 정말 꽤 묵직하네요. 네,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들으면 당장 가진 주식을 다 팔고 현금을 쌓아둬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뭉치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위험 선호의 피지표 차트를 보면 분위기가 180도 다른데요. 바로 이 부분이 시장의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이 지표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온도계처럼 보여주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 참여자 5% 미만이 낙관할 정도로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그 수치가 68.5%까지 치솟으면서 거의 끓는 점까지 올라갔어요. 비관론의 끝에서 갑자기 극단적인 낙관론으로 돌아섰다는 거군요. 네, 역사적으로 투자 심리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극적으로 반전했을 때 S&P 500 지수는 그 후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서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펀더멘털과 별개로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는 집단적인 믿음이 시장을 밀어 올리는 거죠. 심리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실제 체력도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도 있네요. S&P 500 실적 가이던스 상향 조정 차트를 보면요.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강세론의 근거인데요.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발표하는 기업들의 비율이 35%까지 올라왔습니다. 35%나요? 네. 이건 팬데믹 이후 경기가 회복되던 시기랑 맞먹는 수준이에요. 기업들 스스로가 앞으로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자신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시장의 펀더멘털이 생각보다 튼튼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리는 뜨거워졌고 기업들의 자신감도 회복됐다는 건데요. 하지만 앞서 살펴본 자금 조달 비용 급등이나 마이너스 위험 프리미엄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인데 단순히 기분만 좋아졌다고 시장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이건 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느낌인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줄다리기의 향방을 결정할 열쇠는 결국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딘가요? 바로 중앙은행, 즉 연준의 손에 달려 있죠. 역시 인플레이션과 금리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은 어떤가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2~3% 범위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는 높은 수준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당장 발표될 12월 CPI 예상치도 3.5%로 다시 소폭 오를 것으로 보여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죠. 그렇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할 명분이 충분한 셈인데 이상하네요. 보내주신 매크로 캘린더 자료를 보면 시장은 다음 회의에서 25bp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90%나 넘게 보고 있어요. 이 엄청난 온도차는 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시장과 연준의 동상이몽이죠. 동상이몽이요? 네. 시장은 NFIB 기업 낙관지수나 고용비용지수, ECI처럼 조금씩 둔화되는 고용 관련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식고 있으니 연준이 곧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 줄 거야 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연준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을 채권 시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차트를 한번 보세요. 7개월 동안 이어지던 하락 추세선을 깨고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건 똑똑한 돈으로 불리는 채권 투자자들이 고금리는 생각보다 더 오래 갈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베팅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최근에 NY 약세와 달러 강세 현상도 결국 미국의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결국 시장의 기대와 채권 시장의 현실적인 전망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군요. 이 싸움의 결과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겠네요. 맞습니다.
연준이 시장의 기대대로 비둘기파적인 신호를 보내느냐, 아니면 채권 시장의 우려대로 매파적인 입장을 고수하느냐가 이 팽팽한 줄다리기에 추를 한쪽으로 기울게 할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좀 더 현미경을 들고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죠. 아까 소수의 기술주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기술주 안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나요? 기술 대형주의 탈동조와 차트를 보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이제는 기술주라고 한 묶음으로 볼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2025년 10월 말 이후의 움직임만 봐도 구글의 시가총액은 무려 0.6조 달러나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은 합해서 0.5조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잠깐만요. 기술주라고 하면 다 같이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구글은 오르고 엔비디아랑 MS는 떨어진다는 건가요? 이게 그냥 개별 기업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기술주 전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투자자들이 더 이상 기술주라는 이름값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진짜 실적과 성장성을 가진 기업을 골라내는 옥석 가르기에 들어갔다는 신호죠. 이건 기술 섹터 전반에 대한 무조건적인 낙관론이 끝나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자산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가치 투자의 상징인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중요한 지지선인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고 암호화폐 시장도 분위기가 싸늘하네요. 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IBDIT ETF에서 10월 말부터 꾸준히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3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건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다시 위축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로 볼 수 있죠. 버크시어 해서웨이나 비트코인 모두 시장의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하는데 둘 다 약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마지막 자료입니다. 금과 S&P 500의 성과 비교 차트인데 이건 좀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자료 중에서 이 차트가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금이 주식보다 더 나은 성과를 냈던 시기를 한번 보세요. 1940년대, 1970년대, 2000년대 모두 전쟁, 스태그플레이션, 닷컴 거물 붕괴처럼 거대한 경제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던 격변기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차트에서 2020년부터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금의 성과가 주식을 다시 앞지르기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온 주식이 언제나 최고의 투자라는 믿음이 흔들리는 또 다른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초입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데이터를 깊게 파고 들어와 봤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시장은 지금 거대한 변곡점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 발은 금융 시스템 스트레스와 이례적인 고평가라는 약세론의 얼음 위에 다른 한쪽 발은 극적으로 반전된 투자 심리와 견고한 기업 실적이라는 강세론의 불 위에 올려놓은 형국이네요. 아주 적절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승패는 결국 끈적한 인플레이션과 둔화되는 경제 사이에서 연준이 어느 쪽을 먼저 구할 것인지 그 선택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정의 기대대로 금리를 내릴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통을 감내할지를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자료들이 결국 당신에게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본 금과 주식의 장기 사이클 차트 기억하시죠? 그 차트는 우리가 지금 과도한 부채,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자산 가치의 극심한 불균형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모든 시장의 혼란과 모순적인 신호들이 단순히 지나가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처럼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자산시장의 법칙과 패러다임이 완전히 재편되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 그 서막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저희와의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이 아닐까 싶습니다.